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저기 중요회기 분석 세 번째 시간을 하고 나서 실습을 가져야 되는데 내일, 그죠? 이번 주 수요일도 개교기념일 휴일이라서 제가 이론 강의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미뤄진 실습 시간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계열 데이터 분석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시계열의 요소를 분해하는 방법, 그리고 통계적인 시계열 모델 중에서 가장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리마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약간 맛배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란 뭔가? 영어로는 타임 시리즈예요. 네. 우리 환경 데이터는 뭐 학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시간에 따라서 쭉 측정하는, 그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강우량이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날마다 강우량은 매일 비가 오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수온이라고 합시다. 수온. 그죠?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하죠. 쭉 변동되는 그 일련의 값들로 이루어진 그 데이터를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다, 시계열 자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시계열 데이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뒤에부터 먼저 또 설명을 드리게 되네요.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이 독립 변수입니다. 그죠? X축이 시간이죠. X축이 시간이 됩니다. 예. 그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시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관측되는 데이터, 많은 환경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관측이 돼요. 왜냐하면 시간에 따른 또는 계절적 변화에 따른 어떤 오염 항목, 수질 항목의 변동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의 집합을 시계열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징적인 것은 네, 측정하는 시간 텀이 대부분 일정합니다. 네, 일정. 타임 인터벌이 일정하다. 물론 타임 인터벌이 일정하지 않은 데이터도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라고 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일정하지 않은 간격을 통해서 측정한 데이터도 시계열 데이터이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환경 시계열 데이터, 환경 시계열 자료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되는 데이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경우 환경 데이터는 특정 변수의 반복적인 관측이다.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경향성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나 또는 앞선 시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기 위해서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시계열 분석이다.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다. 라고 하고요. 사실은 뭐 이 시계열 분석에는 정말로 많은 방법론들이 존재를 하고 이것만 해도 아주 큰 토픽인데요. 우리는 아주 맛배기만 좀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유행인 뭐 기계학습이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모델에서도 이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위한 또는 시계열 예측, 미래 예측을 위한 그런 다양한 방법론들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적 모델, 아리마 모델까지만 좀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분석이란 뭐냐? 시계열 자료가 보여주는 경향성을 바탕으로 결국은 이걸 하고 싶은 거죠. 미래 시점에 대한 예측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예측을 어떠한 통계적인 방법 또는 기존에 우리가 축적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합리적으로 예측해보는 그런 방법이 시계열 분석이 되겠죠. 여기 사례가 있네요. 시계열 자료에 의해 해서 연도별로
예, 최저 기온, 최고 기온, 평균 기온. 예. 쭉 보시면 우리가 최근 뭐 기후 변화라고 하는데 이런 시계열 자료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예, 시간에 따라서 수온이 기온이 상승 추세인지 뭐 하강 추세인지 아니면 변동이 심해지는지 이러한 시각적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여러 가지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계열의 특성을 분리해내고 그런 특성을 토대로 해서 미래에 예측을 하게 되는 어떤 모델을 구축을 할 수 있다면요. 어떤 모델을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구축한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죠. 자, 시계열의 형태, 환경 데이터 중에서 환경 시계열 데이터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는 센서죠. 예, 환경을 측정하는 센서, 환경의 상태를 측정하는 센서. 예를 들면 pH라든지, 뭐 수온이라든지, 전기 전도도라든지, 이런 뭐 대기 중에 또는 수중에 환경 미디어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의 농도라든지 어떤 특성 값을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데이터가 시계열 데이터죠. 그래서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는 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이러한 데이터는 시계열 분석에 앞서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른 평균 값으로 이산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건데요. 자, 센서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측정 값이죠. 계속 실시간으로 값이 변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면 값이 계속 이렇게 변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값을 분석을 위해서는 이산적인 값으로 변환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떤 뭐 실시간으로 변하니까 나는 1분마다의 간격으로 잘라가지고 어떤 평균치를 구하겠다. 평균치를 구해서 이산적인 값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1분마다 어떤 점 데이터로 바꾼 거예요. 이산 데이터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항상 변하는 값인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러한 연속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분석을 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정 간격을 두고서 값을 가지는 어떤 이산적인 값으로, 불연속 값으로 먼저 전환시킨 다음에 분석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센서 외에는 만약에 수동적으로 우리가 샘플링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할 때는 자연적으로 그 데이터 자체가 이산화된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나 센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두 번째, 시점에 따른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한 불연속 자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데이터죠. 그래서 분석 목적에 따라서 또는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측정 간격을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가 물환경 측정망. 예. 전국 800여 개의 하천과 호소 지점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고 있죠. 그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와미스 사이트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5일에서 8일 간격으로, 즉, 한 달에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지점에 따라서는 조금 더 자주 하는 데가 있고, 좀 덜 자주 하는 데가 있는데, 5일에서 8일 간격으로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공 데이터 포털에 오픈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국가 물환경 측정망인데요. 뭐 대기환경 측정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단속적인 자료를 생산을 해내게 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는 거죠. 불연속 자료, 그 자체가 불연속 자료인 의 형태인 시계열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강우량 등과 같이 일정 간격 동안 누적 기록 자료이다 라는 거고요. 이미 이런 이산화가 이루어진 시료 채취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라는 얘기인데요. 자, 누적 강우량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그죠? 강우계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기가 좀 애매해서요. 강우계에서 읽어드린 눈금값이 누적 강우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누적 강우량을 구한 다음에 바로 전날의 누적 강우량과 그 차이를 구함으로써 1 강우량을 구하게 되는 거죠. 예. 그죠? 그런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이산화와 평활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평활화하는 것은 부드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누적 데이터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이제 일별로 굉장히 변동성이 큰 데이터도 우리가 누적 값으로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그죠? 누적 값으로 하게 되면 약간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누적 강우량도 이산화와 평활화가 이미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일정 간격 동안 우리가 측정을 하기 때문에 누적해서 그때그때 값을 읽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러한 뭐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대부분의 환경 데이터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 캘리포니아 LA 지역에서 고속도로 모니터링 지점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강우 유출 유량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A 칼럼이 날짜와 그죠? 여기 시간이 있어요. 네. 분 단위로 측정을 한 겁니다. 분 단위로. 분 단위로 강우량.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출고. 그죠? 그리고 유출 유속 유량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얘를 이제 가로축을 시간으로 놓고 세로축을 유량을 잡아서 엑셀에서 그려보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유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량의 변동이 상당히 어, 큽니다. 그죠? 예, 유량의 변동이 상당히 커요. 고속도로와 같은 불투수 지역에서는 비가 왔을 때 유량의 변동이 상당히 크게 변동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강우 초기에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나오고 또 강우가 끝나갈수록 그와 함께 유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CFS는 cubic feet per second입니다. 예, 미국의 단위인데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FPS는 feet per second가 되겠네요. 그리고 IN은 인치 단위입니다. 네, 강우 깊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환경부 국가수질 측정망 예를 들면 이제 개성천에서의 TP 농도를 봅시다. 자, 이건 이제 날짜가 쭉 나오고요. TP가 단속적으로 측정이 됐어요. 매일매일 측정하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 열흘 그죠? 뭐 시간 간격이 일정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나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TP, 예를 들면 TP의 값의 변동을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점 데이터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에서 그려보면 여기 데이터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냥 3포도의 형식으로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Y축은 시간이고요. 그죠? 2016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의 TP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있죠. 변동은 매우 심하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에 어떤 좀 특징들이 좀 관찰이 됩니까? 갈수록 좀 이 변동이 커지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증가하는 경향이 있구나 정도가 눈에 들어오죠. 그러나 우린 느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부분을 좀 통계적으로 우리가 좀 검증해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은 제가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강수량 데이터죠. 이렇게 지점명이 있고요. 그리고 일시가 있고요. 이건 이제 날짜예요. 날짜에 따라서 기록된 강수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바그래프로 나타내긴 했지만 시계열 데이터죠. 시간에 따라서 일일 강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고, 이 데이터에서 보시면 역시 7, 8월 달에 7, 8, 9월 달에 많은 강우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 데이터의 본질상 이 노이즈,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죠. 실제 자연현상에서의 어떤 그 데이터의 변동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측정 과정이라든지 그죠? 뭐 샘플의 운반 과정이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매뉴얼하게 샘플링해서 분석을 했을 때요. 그런 다양한 분석 과정에서 또는 분석 기기를 사용한다면 기기 자체의 어떤 노이즈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노이즈를 자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장기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시계열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TPA 농도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그죠? 이게 만약에 이제 밝혀지게 되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 유형 내, 기상천 유형 내 지속적으로 어떤 시설 재배지의 면적이 증가하고 있더라. 이런 이제 그런 이유를 추가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좀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데이터로부터 그런 현상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경향성을 파악한다. 최근의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죠. 지구의 평균적인 기온의 변화를 해마다 관찰해서 시계열로 파악을 했을 때 점차 증가하는 어떤 경향성을 파악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게 기후변화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 시점까지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 시점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이다. 예측하고 싶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알 수 있게 되면 대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환경공학이라는 분야를 공부한 이유가 결국 환경을 매니지하기 위해서, 그죠?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관리를 위한 어떤 과학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측만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장기적인 경향성 파악도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불완전한 시계열 데이터에 존재하는 결측값을 추정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센서를 가지고서 기온을 쭉 연속적으로 측정하려고 하고자 할 때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센서가 갑자기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이렇게 결측값. 그렇죠? 또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뭐 센서의 정비, 유지 관리 또는 센서 고장 이런 것들로 어떤 이렇게 값이 끊기는 그런 시간이 존재하게 되죠.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채워넣고자 할 때,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시계열의 어떤 특성을 추출한 다음에 그 추출된 특성에 기반해서 이렇게 미결측이 아니고 결측된 어떤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측해서 채워넣기 위한 그런 분석도 시계열 분석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불완전한 시계열 데이터에 있는 결측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계열 데이터 분석 가장 기본적인 분석 방법 중에 하나가 평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무딩 메서드. 말 그대로 노이즈를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계열 자료 내 불규칙적인 변동을 좀 스무드하게 해준다. 뭐 완화시켜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데이터의 잡음이 아주 많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경향성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적절한 평활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죠? 적절한 평활법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스무딩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의 어떤 그 평활화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데이터의 어떤 트렌드를 좀 볼 수 있게 되죠. 그죠? 근데 주의할 점은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게 평활화의 정도 어느 정도 평활화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우리한테는 완전히 평활화 그죠? 다 평균을 내고 모든 데이터 평균을 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아무 의미가 없죠. 이런 데이터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떤 국부적으로 평균을 내 가지고 이렇게 평활화시킨다면 전체 평균보다는 국부적인 트렌드 데이터가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더 편리한 분석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예. 그래서 어쨌건 데이터 평활법이라는 게 데이터의 불규칙적인 어떤 노이즈를 좀 제거를 함으로써 좀 데이터의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잡음이 많을수록 데이터 내보낸 추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평활화시킨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시계열 내 결측치가 존재할 경우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측치 존재할 경우에 우리가 내삽, 그죠?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예, 그 인터폴레이션 방법 중에 하나가 평활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어떤 등간격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측정이 되다가 하나 측정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 번이 측정이 됐어요. 이렇게 얘가 측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좀 여기는 이제 XY 도메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 좀 전자공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신호 처리 방법 중에서 이 도메인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퀀시 그리고 앰플리튜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XY 실계측 도메인을 진동수와 어떤 진폭의 형태, 도메인을 바꿔서 나타내는 경우 이런 분석 방법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결측치가 있게 되면 분석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이제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해요. 예, 스펙트럼 분석 등의 어떤 고차원적인 시계열 분석을 하고자 할 때 등간격 데이터가 필요한데 마침 결측지가 생겨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일단 인터폴레이션 통해서 스무딩 기법, 평활화 기법을 통해서 합리적인 값을 추정해내게 되는 거, 추정값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결축지를 채워 넣을 수 있고 이 채워진 시계열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스펙트럼 분석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시계열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평활법이 있는가 살펴봅시다. 먼저 이제 고정평균법. 영어로는 이제 박스 에버리지라고 합니다. 박스 에버리지라고 하는데 어,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데이터의 평화를 위한 산술 평균 산정 시 데이터의 개수를 일정하게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여기서 시계열의 처음부터 마지막 시점까지 관측값들을 동일한 간격으로 묶어서 평균화한다. 여기 오른쪽에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A 칼럼이 시간이고요. 케이스 1이 케이스 1과 케이스 2가 각각의 어떤 시계열 데이터의 사례라고 합시다. 시계열 데이터의 사례. 이런 사례가 있고 케이스 1의 사례가 있고 케이스 2의 사례가 있어요. 케이스 1의 사례는 연속적인 데이터 측정이 지금 완료가 된 데이터죠. 케이스 2는 결측값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결측값이 있을 때 어떻게든 우리가 좀 채워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D 칼럼은
박스 에버리지, BA는 박스 에버리지고, 둘 다 픽스트 윈도우, 박스 에버리지 고정 평균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는 5개의 연속된 시계열 데이터를 묶어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평균을 내서 여기 하나의 값으로 집어넣죠. 그 다음에 박스를 옮겨요. 이렇게. 5칸 옮기죠. 평균을 구해요. 그 다음에 여기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되면 시간 간격은 늘어나지만 동일한 시간 간격을 가진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게다가 우리가 평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5개 값을 평균을 했기 때문에 이 값들이 훨씬 더 뭡니까? 이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평활화 되겠죠, 소위. 예. 케이스 2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케이스 2의 경우는 오히려 이 박스 평균, 박스 에버리지, 고정 평균법이 상당히 유용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5개 밸류씩, 근데 여긴 밸류가 이제 결측치가 있긴 하더라도 5개 연속된 시간에 들어간 데이터를 평균을 하는 거죠. 평균해서 여기 집어넣습니다. 여기 이렇게 5개 해서, 이거 좀 뭐가 좀 이상한데요. 칸이 좀 이상한데 개념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결축치가 있기 때문에 5개 값을 평균해 가지고 5, 6, 7, 8, 9, 예. 10까지가 아니네요.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행의 수를 잘못해 가지고 네, 잠깐만요. 네, 두 번째는 5행부터 9행까지네요. 그죠? 이렇게 5개. 그리고 세 번째 행이 10행부터 14행까지. 자, 이렇게 결측치가 있을 경우에 값이 이 시간대에 대표값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측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결측치가 존재할 경우에 데이터 간의 시간 간격이 다 상이하게 되죠. 변동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인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렇게 이동평균법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의 동일한 시간 간격을 가진 시계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는 이제 고정평균법이고요. 이제 이동평균법입니다. 영어로는 Moving Average Method 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 시점 연속적으로 일정 데이터의 개수의 산술 평균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너무 복잡한데 좀 지우고. 자,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예상하셨다시피 이동평균법은 자, 이 경우는 고정평균법이기 때문에 한 번 쓰인 데이터는 다시 사용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동평균 데이터는 우리가 한번 데이터의 평균을 구했죠. 그리고 이 윈도우를 한 칸 내려와요. 이렇게 그대로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 윈도우 색깔을. 네. 이렇게 또 한 칸 내려옵니다. 한 칸 내려와서 그럼 연속된 5개의 값이 또 주어지죠.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또 한 칸 내려요. 이렇게 또 한 칸 내리고. 자, 이렇게 이동시켜 가면서 자, 이 경우는 5개 연속된 값을 이동시키면서 평균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이동평균법이에요. 몇 개의 몇 연속된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가? 그건 사용자가 결정을 할 문제죠. 사용자가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점 연속적으로 일정 데이터 개수를 산술 평균에서 수행하는 그런 방법이 Moving Average Method, 이동평균법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중이동평균법이 있어요. 가중시킨다. 뭘 가중시키는가? 자, 자료를 평균화할 때 최근 수치의 가중치를 더 주는 방법이다. 아무래도 어제 보다는 오늘의 데이터가 더 신뢰성이 있겠죠. 오늘 데이터를 대표하기에는. 그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 근접할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뒤에 있나? 뒤에 없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이렇게, 평균을 구할 때, 이 경우는 공교롭게 여기 결측치가 있어요. 우리 결측치 말고, 케이스 A를 생각합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5개 데이터를 평균을 해서 값을 집어넣고자 할 때, 예를 들면, 이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이 5개 값의 평균 값을 계산해서 여기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현재 시점인 경우에 이 4.44라는 이 밸류가 뭐 가장 그죠? 이 5개 밸류 중에서 그래도 가장 오늘 22일째의 데이터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할 때 여기 가중치를 더 주는 거예요. 가중치를. 예를 들면 여기 3을 곱하고 3 정도의 가중치가 있고 2, 1 이렇게 2, 1 이렇게 곱해가지고 총 몇으로 나눠야 됩니까? 9로 나눠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웨이팅 팩터를 곱해서 웨이팅 에버리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웨이팅 에버리지 가중평균. 현재 시점의 데이터에 좀 더 가중치를 두는 방법이죠. 가중치를 얼마나 둬야 됩니까? 라는 것은 분석자의 결정에 따라야 될 겁니다.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게 이제 평활법이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시계열 분석, 시계열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소 분해라는 게 있습니다. 요소 분해라는 것은 시계열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특성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 요소들을 추출해내는, 요소들을 분해해서, 그죠? 추출해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계열 요소 분해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시계열이 내포한 요소들을 어, 회귀분석법을 통해 가지고 이 회귀분석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특정 어떤 경향성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함수 식에다가 회귀를 시키는 거죠. 네. 이렇게 데이터 피팅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회귀분석법이라는 말을 썼어요. 회귀분석법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분해하는 방법이다. 있고요. 이러한 이제 요소들, 분해된 요소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미래에 그 요소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미래 시점에 대한 예측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요소로 분해할 것인가? 여러분, 교과서에는 크게 3가지 요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계절적인 요소, 여러 가지 좀 더 복합화된 요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시계열은 이렇게 3가지 요소로 분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추세 요소, 트렌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어,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지금 가늠이 안 돼가지고 잠깐만요. 일단 계속 진행을 할게요. 추세 요소라는 건데 추세 요소는 이제 어떤 선형적인 추세 이 경우에 그죠? 물론 이 추세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익스포넨셜처럼 이런 비선형 추세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선형 추세로 우리가 가정을 한 겁니다. 자, 일단 선형식 그죠? t가 독립변수니까 여기 들어간 겁니다. 선형 추세를 우리가 x sub t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선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a 플러스 b 곱하기 t다. 이렇게 이런 추세를 뽑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주기 요소 또는 순환 요소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요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러한 삼각 함수로 삼각 함수의 합으로 우리가 분해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 요소 또는 순환 요소를 XF라고 여기서는 현재 표기를 했습니다. 네. 어, 이제 여기서 이제 세타 값, 이건 이제 그 프리퀀시에 관련된 그 매개 변수고, 그죠? AK는 위상값, 앰플리튜드에 관련된 매개 변수고, 얘는 이제 쉬프트, 위상이죠. 위상이라고 하나요? 예. 좌우로 얼마나 쉬프트 했는지를 나타내는 그 특성을 결정짓는 매개 변수라고 할 수 있죠. 요 A 세타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부르죠? 크실렌? 아니죠. 앱, 뭐라고 하는지 까먹었어요. 여러분, 이 그리크 글자 한번 찾아보세요. 어, 엡실론인가요? 엡실론이 얘인데, 아니, 그리크 글자가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자, 이런 외계 변수들을 추정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불규칙 요소는 어떤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어떤 변화성을 추출할 수 없는 랜덤한 어떤 컴포넌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랜덤한 어떤 노이즈, 랜덤 노이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뮤 값은 이 랜덤 요소의 어떤 평균값이 되겠고요. 평균값. 시그마는 표준 편차이죠. 예, 표준 편차. 그리고 G 값은 표준 편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어떤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봅시다. 예. 그러네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불규칙 요소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규칙 요소는 가우시안 분포를 가져야 되고요. 화이트 노이즈, 백색 잡음이 가우시안 분포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 XR은 사실은 어떤 노멀 분포,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어떤 어, 정규 분포를 가져야 되는데 이 정규 분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뮤 더하기 표준 정규 분포 G, 그죠? 표준 정규 분포로 추출한 어떤 랜덤 변수 G에다가 시그마 값을 곱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즉, 이 XR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뮤 값하고 시그마 값을 알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G 값, 표준 정규 분포의 랜덤 변수 G 값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G는 평균이 0이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로 추출된 어떤 랜덤 변수, 그죠? 확률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G 값을 여기 집어넣게 되면 평균은 뮤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어떤 정규 분포를 띠는 그런 특성을 갖는 변수로서 XR 값을 우리가 추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예를 들면, 자, 이러한 아주 불규칙해 보이는 시계열이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요소 분해를 통해서 세 가지 요소로 추출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벌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떤 데이터인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어, 이게 이제 이건 정확한 어떤 사례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세를, 이런 직선화된 추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선이 아니죠. 예, 직선이 아니에요. 어떤 일직선을 가진 어떤 추세로 추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 이게 이제 직선 추세 말고도 여러 가지 추세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개념만 좀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추세는 첫 번째 추세 요소를 추출한 내용이 되겠고요. 시즈널은 여기 이제 순환 요소가 되겠죠. 순환 요소. 그죠? 그리고 레저듀는 불규칙 요소. 이렇게 뽑아낸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적절한 사례는 아니에요. 지금 네 가지 요소로 지금 분해를 한 건데요. 사실은 어, 뭐 시계열의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세 가지 요소,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설명드렸고, 오른쪽 그림은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사례는 아니지만 이런 실제 원 데이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로 분리해내는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오늘 그 마지막 토픽으로요. 아리마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예, 아리마 모델. 이제 통계적인 시계열 모델로서 아주 많이 사용되어져 온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여러 훨씬 더 좋은 시계열 모델링 기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기계학습, 인공지능, 그죠? 아, 그런 분야에서 이 보다 정확한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리마 모델이 그래서 쓸모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기계학습이라든지 인공지능 모델의 가장 한계점은 뭡니까?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죠. 근데 아리마 모델은 통계 기반의 모델이기 때문에 제한된 개수의 데이터 포인트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만한 그런 잠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기계학습 물론 뭐 인공지능 모델, 기계학습 모델 많이 쓰겠지만 아리마 모델이 또 비교 모델로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모델. 그래서 아리마 모델이 뭐냐? 우리나라 말로는 자기 회귀 누적 이동 평균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리마,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모델 이름이에요. 자, 어떤 글자들이 결합이 되어 있느냐? 이 세 개의 모델, 세 개의 방법이 결합되어 있는 모델이다. 첫 번째는 자기 회귀 모델, 오토 리그레션. AR이 이제 오토 리그레션이요. 그래서 과거의 관측값의 선형결합을 통해서 미래 관측값을 예측한다. 선형회귀 배우셨죠?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들이 독립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에 예측하려고 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자기 회귀 모델입니다. 예. 아, 그래서 자기 회귀에 관련된 텀이 들어가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적분 또는 차분. 적분과 차분은 완전히 어떤 반대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시계열 모델에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 차분화 시키는 거예요. 차분화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적분이고요. 그죠? 정방향으로 생각하면 차분이기 때문에 결국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차분화를 통해서 추세를 제거한다라는 건데요. 아까 우리가 추세 분석 요소 분해법에서 추세 요소를 추출을 했었죠. 근데 이 통계 모델에서는 이 추세가 있으면 상당히 분석이 곤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미리 좀 추출해서 추세를 없애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없애주는 작업 방편 중에 하나가 차분화시키는 거예요. 데이터를 차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를 제거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인테그레이션 해서 I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동 평균, 무빙 에버리지 예측 오차를 우리가 회귀시켜 가지고 예측 오차를 이용을 해 가지고 즉 과거의 예측 오차가 독립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 독립 변수가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설명력을 지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과거의 예측 오차를 이동 평균 시켜 가지고 좀 예측하는 이런 모델을 우리가 MA, 무빙 에버리지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이 두 가지 모델과 하나의 어떤 추세 제거 기법이 결합이 된 모델이 아리마 모델입니다. MA 모델은 Moving Average.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좀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죠. 각각이 필터링이에요. 필터링. 그래서 상기 세 가지 필터. 여기서 이제 필터라는 것은 제 생각으로 이 전기전자 그 신호 처리 분야에서 나온 용어인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를 그죠? 원데이터를 어떻게든 가공을 시켜서 거기서 뭔가 트렌드를 뽑아내는 거예요. 필터잖아요. 그죠? 필터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필터링.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필터를 통해서 시계열 데이터가 가진 요소들을 추출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설명 가능한 요소들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된다. 반복을 통해 가지고 최종 모델을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데이터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뽑아먹는다는 얘기죠. 남은 건 뭡니까? 잔차라고 하죠. 남은 건. 랜덤 오차. 랜덤 오차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아리마 모델은요, 이 세 가지 어, 차수를 가집니다. 즉, 아리마 모델은 이 차수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델이에요. 차수가 세 개예요. P, D, Q. 그리고 밑에 모델의 어떤 수학적 표현식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지금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y 프라임, y 값이 다 프라임이 되어 있죠. y 값이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입니다. y t가 원데이터의 종속 변수. 그죠? 근데 여기 이제 y t 프라임은 뭐냐면 d 차분을 구한 시계열입니다. 즉 y 프라임은 예를 들어 d가 1이라면 yt-1 이렇게 차분시킨 거예요. 뺀 거예요. 바로 전 데이터랑. 왜 d가 1일 경우. 그죠? yt 플러스 1 프라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yt 플러스 1 마이너스 yt 이렇게 되겠죠. 역시 d가 1인 경우. d가 2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d가 2인 경우. 만약에 d가 2라면 한 번 더 빼주는 거예요. 더블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예. d가 만약에 3이라면 또 한 번 더 빼주는 거죠. 계속 차분을 해 나가다 보면은 이 추세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추세를 가진 데이터가 있다고 봅시다. 이런 선형적인 추세를 가진 데이터가 있다. 그죠? 그럼 우리가 한 번 차분을 하게 되면 어때요? 한 번 차분을 하게 되면은 기울기 일정하잖아요. 차분하면 기울기의 변화와 동일한 셈이죠. 추세가 없어지죠. 차분을 하게 되면 1차분. 그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이런 비선형성을 띈다. 이런 추세다. 그러면 1차분 하게 되면은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니까요. 1차분 하게 되면 이렇게 직선이 나오죠. 한 번 더 차분화해야지 2차분 해야 이렇게 되겠죠. 2차분, 1차분, 2차분. 그럴 경우는 2차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추세를 없애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추세를 없애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아리마 모델을 적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프라임은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일종의 회귀 모델이죠. 회귀 모델인데 독립 변수를 보시면 뭐 c는 상수 인터셉트고요. 그죠? 그리고 파이하고 세타 값은 회귀 계수입니다. 그죠? 파이하고 세타 값은 회귀 계수예요. 여기 파이하고 세타는 회귀 계수.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추출할 만큼 정보를 최대한 추출하고 남은 얘는 오차죠? 오차, 예측 오차. 그죠? 오차입니다. 랜덤 오차. 랜덤 오차에서는 어떤 정보도 없어요. 그냥 랜덤한 오차일 뿐이죠. 정규성을 갖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y(t-1) 프라임부터 해서 그죠? p 시간 이전, 그죠? p 시간 이전까지의 데이터가 지금 종속 변수로 쓰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부터 y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가 지금 독립 변수가 됐죠. 설명 변수가 됐어요. 근데 과거 며칠 언제까지 뒤로 갈 건가? 나는 p 시간 이전까지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오늘의 데이터를 추정하겠다. 그러면 과연 p 값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게 이제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죠? 그 p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자기 회귀 부분에 여기가 자기 회귀 부분이에요. 옆에 요, 요 부분이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되게 복잡하네. 네, 여기까지가 자기
여기 부분. 그죠? AR 모델 부분, AR 모델. 그리고 이 뒷부분, 엡실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 무빙 에버리지 부분이에요. 네, 무빙 에버리지. 그래서 어, 엡실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엡실론 t-1부터 t-q는 뭐냐? 여기서 엡실론 t는 t 시점에서의 랜덤 오차, 예측 오차입니다. t 시점에서의 예측 오차가 설명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 이 오차에서도 좀 남아있는 정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어제의 예측 오차, 그다음에 그저께의 예측 오차, 그다음에 Q일 이전까지의 예를 들면 하루 단위라고 하면 Q일 이전에 예측 오차에 남아있는 정보를 모아서 우리가 이 추정에 사용하는 거예요. Y값 추정에 사용하는 겁니다. 세타 값은 회귀계수가 되겠죠. 그럼 과연 며칠 이전까지의 잔차가 아니고 예측 오차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값을 추정을 해야지 맞을까? 네, Q 값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죠. 사실은. 잠깐만.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아리마 모델에서는 P 값하고 Q 값을 결정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R에서는 자동으로 자동으로 최적화해야 됩니다. 자동. 이 안에 어떤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나요? 여러분 알면 좋겠지만, 네, 아, 여러분들이 직접 뭐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고 최적화하기보다는 R에서 구해준 어떤 최적화된 모델이 적정한가를 역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능력만, 그런 능력만 좀 기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자동 최적화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P값과 Q값을 좀 추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경험적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리마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네요. 자, 처음에 첫 번째 스텝, 모형을 식별한다. 예. 자, 모형을 식별하는 것은 과연 가장 적합한 P, D, Q, 그죠? P, D, Q 값이 무엇인가 찾아서 내가 가진 시계열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아리마를 적용 시에 가장 적합한 아리마 모델의 차수를 결정하는 과정이 이제 모형 식별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P, D, Q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 소프트웨어에서는 자동화 시켜준다고 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하느냐? 우리 자기상관계수 배웠잖아요. 오토 코릴레이션 또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도 하죠. ACF라고도 합니다. 자기상관계수 또는 편자기상관계수, partial autocorrelation 또는 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 PACF라고도 해요. 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Q 또는 P 값을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럼 D 값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D 값은 차분을 쭉 해보면서, 그죠?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차분을 해보면서 트렌드가 사라지는지를, 없어지는지를 관찰해보는 방법, 좀 매뉴얼한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P, Q, D 값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이제 모수를 추정해야 되겠죠? 모수는 뭐? 회귀계수. 그죠? 회귀계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최소자승법 등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겠죠. 여기 이렇게 파이 값, 세타 값, C 값,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결정된 모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진단 검증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적합한지, 또 잔차 분석 통해 가지고 모델이 타당한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스텝 1, 2, 3을 통해서 완료된 모델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예측하기 위해서 구축된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된다. 하루에 대한 예측을 하거나 또는 연속된 예를 들어 일주일 예측을 하거나 구간 예측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모형 식별인데요. 여기 이제 PQ D 값을 어떻게 구하냐? D 값은 제가 매뉴얼하게 차분화를 쭉 진행하면서 데이터의 트렌드를 관측해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Q 값하고 P 값은 어떻게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물론 R에서는 자동화 시켜주지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상관계수 또는 자기 상관함수 같은 얘기입니다. 네, AC라고도 하고 자기 상관함수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Auto Correlation Function, ACF라고 해서 시차에 따른 일련의 자기 상관을 의미한다. 우리 배웠죠, 이미. 그죠? 그래서 K의 시차를 가졌을 때 우리가 자기 상관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K 시차를 가졌을 때 자기 상관 함수를 우리가 ACF, K 시차에서의 ACF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ACF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Q 값을 선정하는데 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Q 값이 뭐였습니까? 이게 Q 값이 잔차, 그죠? 잔차는 아니고요. 예, 예측오차 합시다. 예, 우리가 모, 모집단의 모형을 우리가 여기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실제 데이터로서는 우리가 잔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예측오차, 과거에 언제까지 예측오차를 사용할 거냐에 대한 Q 값이죠. 그런데 여기는 편자기 상관함수가 아니고 자기 상관함수예요. 그거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가 ACF를 여기 Y축에는 K, 그리고 X축에는 K, 시차죠. 그리고 가로축에는 ACF 값. 물론 K가 0일 때는 1이 되겠죠, 정확하게. 예. 그래서 우리가 시차에 따라서 이렇게 콜레이션의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Q 값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좀 결정을 해보냐? 아, 이 어떤 특정 시차에 있어가지고 ASF 값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시점이 좀 관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럴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시차 K 값으로 Q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편자기상관 함수인데요. 편자기상관 함수는 partial AFC라고 해서 어떻게 정의가 되냐? 우리 가진 게 데이터로부터의 오차는 잔차기 때문에 잔차 간의 상관계수입니다. 예. 이 엡실론 t, 엡실론 t-k죠. 예. 잔차, 즉 우리가 예측값과 실측값 사이에 그 차이, 잔차 간의 어떤 상관성이 있다라면 뭔가 정보가 더 남아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추출을 해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 그래서 잔차 이 PACF 값도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대신에 PACF 값이죠. 이렇게 시차 K에 따라서 PACF 값을 쭉 계산해서 시각화시켜 보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이 관측될 수 있다 이거죠. 관측될 수도 있다. 관측될 경우에 그 시차, 급격한 변동이 관측되는 그 시차를 기준으로 P 값을 결정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Q가 아니고요. 예. 서로 반대로 적용이 된다. 뭐 그렇게 예,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ACF는 Q 값, 그죠? PACF 값은 P 값을 선정하는데 좀 활용이 되는 도구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실제 R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네, 가장 적합한 모델을 최적화시켜준다. P하고 Q 값을 최적화시켜준다. 라는 얘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시계열이 있을 때 우리가 ACF와 PACF 값을 쭉
플롯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 그죠? 어,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 뭐 ACF에서는 특별히 큰 어떤 절대값의 변동이 나타나는 그 시점은 잘 관측이 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PAC 값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1, K 값이 1, 2, 3일 때, 이 이제 파란 선은 95% 신뢰 구간이에요. 신뢰 구간을 반대편으로 많이 벗어나는 어떤 관측이 되죠. 이런 경우에 이제 아, AR 값, 즉 P 값이 3이겠구나 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3이 정말 최종 값인가? 그건 아니고요. 네. 3이 후보가 되는, 그죠? 최적의 후보가 되는 숫자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런 이제 PQ 값들은 여러분들이 매뉴얼하게 이제 구할 일은 소프트웨어 사용할 때 없을 것이고, 자, 최종적으로 구해진 모델을 여러분들이 근데 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아리마 311, 차수가 1, 한 번 차분을 한 거죠. 그리고 P가 3, 그죠? 그리고 Q가 1입니다. 그 모델을 구축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ACF 값을 확인해 봤을 때 정말 잘 된 모델이라면 이 ACF 값이 스무드하게 좀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성을 좀 보여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어, 글쎄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쉽지는 않죠. 예,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스무드하게 줄어드는 경향성이 ACF도 그렇고 PACF도 그렇고요. 이렇게 나타나야만이 모델이 괜찮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잔차의 분포예요. 잔차 분포를 봤더니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어느 정도 정교성을 나타낼 때 잘된 모델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의 진단 여기 이제 보면은 진단 및 검증 그죠? 뭐 수추정은 소프트웨어가 해주고요. 진단 검증은 소프트웨어가 해주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가 출력해주는 결과를 잘 결과를 가지고 진단,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스탠다드 리지듀얼이죠. 잔차가 시계열별로 어떻게 되는가? 잔차가 이 같은 경우에 썩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죠? 뭐, 특별히 어떤 트렌드를 갖거나 여기서 약간 튀는 값이 나타나긴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예, 괜찮아 보여요. 그죠? 그래서 좋은 모형의 특징은 뭐냐? 표준화된 잔차들의 변동성이 잘 보이지 변동성에 따른 군집화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 선형회귀 모델에서 잔차 분석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어떤 군집화되지 않는 것. 그리고 ACF가 잔차들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ACF 값이 랜덤하게 위로 아래로 그죠? 만약에 위로 쭉 갔다가 아래로 쭉 내려갔다가 막 이런 이제 트렌드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괜찮아 보여요. 0일 땐 당연히 1이 되겠죠. 예. 그리고 또한 잔차 간의 에슬론 t와 에슬론 t k 잔차 간의 어떤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으면 안 되겠다. 어, 잔차 간의 어떤 코릴레이션, 오토 코릴레이션, 잔차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검증하는 방법 중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 융박스 검정이라는 겁니다. 융박스 검정. 융박스 검정이 뭐냐? 시차 K에 대한 자기 상관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증하는 방법. 즉, P가 어떤 유의 수준, 어떤 알파 값보다 커야지 자기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모델이 괜찮구나, 적합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융박스 통계량의 P 값이 모두 커서, 유의 수준 알파보다 커서 잔차들의 패턴이 없다는 사실을 볼 경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융박스 검정 결과예요. P-밸류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죠? 0.55 이상이에요, 다. 네.
그래서 잔차 간에 어떤 패턴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의 적정성, 모델을 잘 진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아, 소프트웨어에서 해주는 이런 결과를 뽑아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모델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분석자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이제 만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회계 모델 실습을, 회계 모델 실습인가요? 다음 시간이? 어, 단순 회계 모델은 했고요. 잠깐만요. 다음 시간에 어떤 실습인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네, 너무 자잘한 일이 많아서요. 실습, 봅시다. 다음 시간에, 잠깐만요. 예, 다음 시간에는 다중회계 분석 실습이네요. 예, 다중회계 분석 실습이고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과제는 수업 시간에 같이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